아니 변호사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인간 아무것도 없어요. 난 하나도 못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억울하지만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위로의 한 말씀 드리죠. 네. 손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남편을 손절하십시오. 여기서 막는 게 낫다. 네. 요즘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가 돈을 막 많이 써요. 막 이런 거는 어떤 사치? 남편이 막 돈을 막 계속 남편이 쓰고 쓸 수도 있고 막 아내가 쓸 빚지고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아내가 막 돈을 많이 써서 빚지고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법원에서 보는지 이혼 사유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사연 하나 온 게 남편분이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가 일을 안 하신 지 막 십몇 년이 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그런 경우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일단 이제 사치부터 하면은 이제 이 재밌는 게 이제 남자들이 사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자들이 사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남자들은 어디 사치할까요? 뭐 술 먹고 막 그런 게 많아. 골프 치러 가고 골프 치고 막. 맞아. 네. 그런 게 많아. 이제 친구들 네. 만나고 막 돈 펑펑 쓰고 이제 근데 네. 아내들은 이제 주로 이제 쇼핑 쇼핑 많이 많이 하고 뭐 그런 데 이제 많이 사치하는데 사실 뭐 사치 자체가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좀 심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심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판례도 있어요. 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 남편이. 네. 매일매일 쳐. 골프 혹시 치세요? 가끔 쳐보기는 했습니다. 쳐보긴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골프에 한번 이제 빠진 사람들은 거의 매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매일 치고 이제 뭐 주말마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원정 골프도 가고 몇 년 동안 이러니까 네.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자, 그 경우에 우리 법원이 사실 법원에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이거 웬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혼 사유 된다고 돼요. 그랬어요. 이게 취미 활동이지만 취미 활동에 지나치게 빠져서 가정 생활이 혼인 생활이 이제 파탄이 되고 가정 경제까지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게 있거든요. 네. 너무 취미 활동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네. 또 쇼핑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이제 맨날 명품만 산다든지 뭐 가끔 저도 기억나는데 이제 아내가 하도 뭐 명품백 신발을 많이 써서 이제 뭐 거의 그냥 방 한 가득 뭐 이제 명품으로 쌓여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오라고 그랬거든. 뭐 법원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뭐 카드 내역 같은 거 조회하고 뭐 사진 같은 거 내면은 법원에서 이거 좀 심하다. 이혼해라. 그리고 이게 재산 분할에서도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네. 사치하고 호화하면은 이게 또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그 사람은 줄어드는 거야. 너는 맨날 사치만 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 살려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쇼핑만 하고 맨날 뭐 그런 것만 관심 있는 거니까 당신이 뭐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사치한 사람들은.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아까 너무 심하면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소득 대비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1억을 벌어요. 네. 그러면 뭐 4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뭐 3천 버는데 4천 쓰면 네. 사치 같긴 하거든요.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뭐 있는 거. 말씀하신 데 약간 상대적인 것 같아요. 뭐 재벌이면 뭐 재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1, 2천만 원 쓰는 거랑 네.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막 400만 원, 500만 마이너스 쓰는 거랑 다르게 보잖아요. 그건 약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소비.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수준.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남편이 전문직인데 네.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번대요. 꽤 네.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버는데 아내가 1,500만 원씩 쓴대. 그러니까 맨날 500만 원씩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이제 반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가 꼴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 그 아내 모습 보니까. 네. 그럼 반대로 사치를 하는 아내, 네. 뭐 굳이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생활비를 끊어. 만약에 네. 저걸 고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어려워지는 문제. 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도 안 주면 이혼사가 되겠죠. 근데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300만 원 준다. 그건 이혼사 안 돼요. 또 300만 원 가지고 일단 살 수는 있으니까. 생활비도 이제 좀 적절한 정도만 그렇죠. 주면 또 그건 이혼 사유가 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서울 가정법원, 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있거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한 명당 두 명당 얼마 주느냐. 보통 최소 금액이 뭐 한 100에서 뭐 많은 뭐 200, 250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최소 금액이고 그거 이상 주면은 뭐 이혼사가 되진 않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기준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소비를 막 사치하는 게 아니고 돈을 안 버는 건요. 이것도 안 좀 번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꽤 많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내는 열심히 이제 막 회사도 다니고 막 진짜 집에 와서 애도 키우고 하는데 남편은 한량이야.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뭐 집안일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늦게 일어나서 그냥 뭐 TV 보고 뭐 이제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그냥 직업이 한량이야. 근데 아내는 열심히 막 그냥 막 새벽 시장 가서 뭐 일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아내 명의로 다 재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해요. 한 10년 지나가지고 반 달라고. 반 아내가 진짜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변호사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인간 아무것도 없어요. 난 하나도 못 주겠습니다. 야, 이것도 그래도 결론이 떨어져.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네.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억울하지만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네. 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았다고 칩시다. 아내가 얼마 받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반 정도 받는다고 하던데요. 똑같죠. 똑같은 거구나. 남편이 집에서 별일 안 하는데 가끔 이제 뭐 청소하고 가끔 애 봐준다. 아내가 열심히 일하다 남녀가 바뀔 것 뿐이지 논리는 똑같잖아요.
50%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약간 기호들을 뭐 40이나 뭐 30까지 낮출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 40에서 50%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시죠. 그렇겠죠. 그럼 제가 이제 위로의 한 말씀 드리죠. 네. 투자 많이 해보셨죠. 네. 손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남편을 손절하십시오. 여기서 막는 게 낫다. 네. 더 지속되면 더 큰 손해보고 더 힘들어 하십니다. 네. 지금 차라리 반 주고 또 열심히 안 하면 벌면 되잖아요. 손절하세요. 진짜. 뭐 그게 뭐 길게 보면 또 나을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혼 중에 또 네. 부동산 쪽에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위장 이혼 이런 것들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지금은 조금 좀 나아졌을 텐데 예전에 네. 이제 주택수 가지고 예. 막 중과하고 할 때는 네. 막 일부러 막 나눠서 재산 분할은 또 그 명의를 그냥 쉽게 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거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는 되죠. 작년 재작년에 문이 많았습니다. 위장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부동산값이 막 오르는 대로 막 많이 네. 온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네. 안 오신 것 같아요. 부동산값이 네. 많이 안 오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집을 하나 꼭 사고 싶은데 아니면 이미 샀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좀 이혼을 좀 하고 싶다. 아니 왜요? 이혼하면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세대가 따로따로 분리되니까 세금이 이제 중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엄밀히 말하면 위장 이혼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위장 이혼도 법적으로는 이혼하고 똑같아요. 합의 이혼인가요? 그러면? 그냥 합의했으면 합의이혼이고 네. 재판했으면 그냥 이혼이고 네. 법원에서 뭐 합의혼할 때 당신은 뭐 왜 이혼합니까? 자세히 안 물어보거든. 그래요? 이혼한 거고 그러면 똑같으면 뭐 해도 되나? 근데 이게 있겠죠. 법적으로 똑같은 이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을 돌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혼 했는데 네, 저 그거 봤어요. 네. 네, 그거 본 것 같아요. 남편한테 갑자기 뭐 어떤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 남편이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 원래 아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혼했기 이거 때문에. 위장 이혼이잖아. 위장이혼하고 남편이 이게 위장이혼 증거 있어? 증거가 없구나. 또. 증거 없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위장이혼도 똑같은 이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합의 이혼이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서로 동의하면 그냥 끝인 건가요? 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혼은 이혼입니다. 그렇구나. 가끔 이제 이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안 해주니까 남편이 안 해주니까 우리 서류상만 이혼합시다. 네. 나 당신하고 그냥 계속해서 유지할게요. 그런데 막상 서류상 이혼하니까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 있고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장이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그 위장 이혼이라는 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이혼은 했지만 사실상 뭐 같은 데 산다거나 그런 거 뭐 통신 기록을 봤더니 막 계속 막 같은 데 있다. 이래가지고 위장 이혼인 걸 막 밝혀내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근데 이혼하고 나서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또 그렇게 안 보나 보죠. 이제 뭐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물어봐. 도대체 세금 얼마나 뭐 매덕 아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매덕을 뭐 안 낸다. 그래서 뭐 이제 이혼하는 경우 있는데. 근데 이혼하는 부부가 갑자기 고가의 주택을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한 집에 살고 있다. 그럼 국세청에서 보통 어떻게 할까요? 진정이 들어가요. 진정이 들어가요. 이걸 또 이제 진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웃이나 친구나 또 이제 배 아픈 사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위장 이혼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들은 바인데 이제 가끔 이제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겠죠. 뭐 잘 있습니까? 그 부부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 거에서 걸리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합의 이혼이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냥 이혼. 법적으로는 이제 이혼인데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정말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혼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고 이혼할 때 아까 말하는 한량한테도 막 돈을 줘야 된다. 나라다 보니까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분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잘 걸러내야 될 텐데 그럼 연애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된다. 결국에 이혼하더라. 이런 어떤 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경제력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낭비하는 사람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 사람이 낭비하는지 아닌지 미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경제력이 없거나 뭐 좀 낭비하고 이런 사람들을 걸러야 되는데 이게 결혼 전에 그거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자기의 이제 장점만 보여주려고 하거든.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면 보이고 특히 언제 많이 보이냐면 결혼 준비하기 그 막판 있잖아요. 막판에 딱 나와요. 뭐 그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뭐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마련할 거냐. 제가 이제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신혼부부가 이혼했는데
아내분이 그렇게 강남 꼭 강남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이제 된다.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야. 뭐 네. 남편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그냥 서울에 조금 이제 그 강남 아닌데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강남 하니까 이제 뭐 부모님한테도 도움 받고 대출도 받아가지고 강남에 집을 마련했어요. 네. 근데 아내가 불만이야. 왜? 네. 사야지 왜 전세를 해요? 근데 강남은 전세도 비싸지 않습니까? 네, 비싼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하도 아내가 이렇게 막 부당하게 해서 결국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결혼할 때 물어봐요. 네. 당신 어디 살아?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살아? 그래? 그럼 우리 지금 형편이 이런데 강남에 예를 들어서 반전세 해야 되는데 괜찮아? 거기에 막 이제 막 히스테리 부리면서 막 무슨 소리야? 남자가 집 당연히 사야지 강남에 뭐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애 때는 네. 어떻게 좀 숨기더라도 네. 결혼 준비할 때 나오는구나. 나와요.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물론 남자도 남자 똑같겠죠.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아까 말한 골프를 하는데 이제 네. 맨날 골프만 치는데 이제 버는 거 대비해가지고 막 너무 많이 투자한다. 그거 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경제력 없는 사람 꼭 걸러야 되고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할 것이냐, 존중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연애할 때는 뭐 서로 좋은 것만 뭐 이거 잘해주잖아요. 네. 잘못해주면 안 만나잖아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예를 들어서 네. 약자 같은 경우,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네네네. 가끔 종업원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야, 물 가져와. 조금 실수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니면 뭐 직원한테 막 뭐 소리 지르고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막 함부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약자하게 대했던 행동이 언젠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약자가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네. 아프거나 뭐 내가 돈이 없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특히 약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예전부터 그런 경우가 좀 있다는 있더라.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에 또 이제 스토킹 법이 또 제정이 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서로 사랑하고 어느 정도 집착하기 때문에 또 구애도 하고 만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심을 해, 이 사람이. 의처증, 의부증이 돼가지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아내분은 저는 새장 속에 새처럼 살았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심지어는 뭐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 남편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연애 때는 사실 요게 사랑으로 보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막 카톡하고 뭐 잘 잤니 일어났니 막 체크한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네. 보통 연인 간에 카톡 몇 번 해야 될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몇 번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글쎄요. 네. 하루 두세 번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두세 번 정도? 점심 때 한 번, 점심 때 이제 직장인이라면 그렇죠. 뭐 밥 먹었니? 네. 그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뭐 이제 뭐 일어났니? 뭐 잘 들어가서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아침에도 하고 1시간마다 하고 일하는데도 하고 뭐 퇴근하고 나서 1시간마다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루에 수십 통씩 한다. 네. 물론 처음에야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몇 년 동안 그런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그리고 이제 꼬치꼬치 캐물어. 어제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친구 와서 뭐 했어? 막 꼬치꼬치 캐문다든지. 이것도 좀 약간 집착의 증세가 있지 않나. 근데 연애 때는 좀 그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착각했는데 있죠. 이제 결혼하면 점점 심해지니까. 속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 이제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 네. 특히 좀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술 문화, 밥 문화 이런 것도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결혼하고 나서도 진짜 맨날 술 먹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맨날 유흥에 빠져 있다 이런 남편도 있고 네. 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이제 맨날 쇼핑만 한다. 아까 쇼핑만 하지만 이게 또 일종의 중독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관계, 이 스킨십 중독. 좀 제가 애들로 표현한 건데 이해되시겠죠. 네. 여기에 너무 탐닉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물론 뭐 부부간에도 중요하지만 부부관계 중요한데 너무 여기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맨날 이상한 영상 보면서 이거대로 좀 따라 해라 뭐 아니면 그런 이상한 걸 요구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하다 보면. 근데 이거 잘 모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결혼 전에 체크해야 되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좀 잘 봐야 돼.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잘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중독 정말 이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게 결국에 뭐 다른 걸로 바뀌는 거지 막 완전히 막 해소되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보면 돼.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책을 많이 봤거든요.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보면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잖아. 저도 이제 좋은 습관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뭐 꾸준히 한다든지 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나쁜 뭐 술 담배 안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습관이거든요. 아니면 책을 읽는 습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보세요. 맨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다. 물론 게임할 수 있겠지만 네.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게 과연 좋은 습관인가? 아니면 맨날 친구들 만나서 밤늦게까지 술 마신다. 이것도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맨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우리 대표님 같이 투자 공부하고 건전한 이게 다 습관 아닙니까? 네. 이게 다 나중에 쌓여가지고 재산도 형성될 수 있고 좋은 뭐 이게 인격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습관 갖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루틴한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맞아요, 이제 맞아요. 미래도 또 네. 도모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안 좋은 거는 폭력이죠. 손찌검하고 폭력적이고 욕하고 네.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뭐 연인간에 뭐 폭력하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이게 또 보이거든요. 조금 화났다고 해서 막 갑자기 물건을 던진다든지 네. 아니면 막 심한 욕을 한다든지 이건 언제든지 나중에 결혼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저는 다른 거는 이제 노력하면 좀 고칠 수 있는데 네. 이 폭력적인 경우는 아예 그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좀 가장 빈번하고 어떤 가장 이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엔 사실 그 이혼을 되게 많이들 하시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한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다들 행복하게 살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나니까 점점 이혼을 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혼이 사실 뭐 이렇게 흠이 아닌 시대 는 같기도 아니죠. 하고. 뭐 선택이죠. 부부의 네. 선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혼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원도 이제 늘어나고 있죠. 재혼했다가 이제 또 이혼하고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보시겠어요. 많아요. 아, 많아요. 그래요? 근데 또 이게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저도 이제 막 이혼한 친구도 있고 재혼한 친구도 보고 이제 뭐 의뢰인도 막 재혼했다 네. 이렇게 인사할 뿐 있는데 그렇게 싫다는 남편하고 왜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저 여자 난 저런 여자랑 절대 안 만나요. 근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요? 성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형이 크게 안 바뀌는 것 같아. 내가 취향이 어쨌든 있구나. 처음에 초혼할 때도 이 사람이 뭐 이런 외모가 마음에 들고 이런 네.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잖아요. 네. 재혼도 또 비슷한 사람. 거의 또 그래요. 그럼 신기하네. 또 비슷한 이유로 싸우고 똑같은 이유로 이혼해요. 희한해요.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서 네. 비슷한 이유로 싸우고 비슷한 이유로 이혼한다. 그리고 야. 또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사람 만나서 이혼한다. 근데 그분도 저는 좀 습관이 잘못된 게 있구나. 이것도 습관이에요. 자기가 이혼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한 경우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거든. 다 네.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좀 본인도 좀 이제 습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행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 재혼해도 똑같은 행동하면 이게 안 바뀌면은 뭐 혼인 생활이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네. 또 똑같은 이유로 이혼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에 본인의 잘못도 많다라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니까 망각하고 또 네. 하고 그럼 또 이혼하고 또 사문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가족이 사실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얘기해줘야 돼요. 너 아들아 아니면 뭐 친구야. 사실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좀 기분 나빠서 들어봐. 너는 내가 보기에 조금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어. 좀 애들러서 이제 표현하면 너는 예를 들어서 조금 너무 이렇게 폭력적이고 너무 좀 약간 성격이 좀 그런데 약간만 고치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혼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충고를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친구나 부모님 말을 좀 들어야 돼. 맞아. 대부분 보고 안 들어서 후회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고집만 부리다가 그냥 특히 이런 분들이 어떠냐면 이 자기의 잘난 맛에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는 분들은 뭐 사회적인 엘리트들이 또 이런 분들이 꽤 있어.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뚫고 잘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그 부모님이 그래도 좀 살아오신 그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친구나 좀 부모님 얘기를 좀 듣는 게 좀 필요하다. 제가 보니까 이 부모님 말씀이 거의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한 9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이혼할 때 보면은 상당수가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 게 많구나. 부모님만 같이 와서 내가 그래서 너 저 사람과 결혼하지 말랬잖아. 부모님은 이게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무시 못하고 딱 보면 아시거든. 자세히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2년 만난 그 당사자들보다 잠깐 몇 시간 본 부모님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 눈에 보이는데 당사자 눈에는 콩깍지가 끼워서 안 보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냥 부모님도 우리 유튜브 방송 보실 수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데려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대한다고 해서 헤어지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 그럼 한 1년만 더 만나봐라. 한 2년만 더 만나봐라. 왜냐하면 또 만나보다 보면 또 이게 보이고 또 싸워서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딱 1년 뒤에 결혼해라. 네. 1년만 더 가자. 1년만 더 그런 만나봐라. 식으로 좀 얘기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지간에 이혼을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이제 나의 권리를 최대한 뭐 찾으려고 네. 하실 테니까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챙겨야 됩니까? 뭐 여러분 이제 투자도 관심 많으시니까 투자 네. 잘하려면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상식은 좀 본인 스스로 좀 공부하시는 게 좋다. 네.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럼 네. 본인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게 이혼사유가 되는구나. 아, 증거는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 재산은 또 어떻게 분할하는구나. 그런 걸 좀 공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꼭 뭐 저를 찾아오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네. 전문가 찾는 게 좋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본인이 아무리 의학 지식이 해박해도 의사 찾아가는 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이혼 소송을 하면은 이게 뭐 내가 뭐 법률적인 지식이 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사실 만약에 변호사들도 막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아마 자기가 스스로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에 맡길 거야. 왜냐하면 자기 사건은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고 냉정하게 침착하게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다 하더라도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본인 소송은 본인이 굉장히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이제 법률적으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뭐 용어도 힘들고 그런 절차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한 번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찾아가세요. 그럼 본인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변호사는 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뭔가 나랑 통하는 건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의뢰인들이 본인과 비슷한 변호사 찾아간다. 본인이 막 성격이 막 이렇게 좀 급하시고 그러면은 또 약간 막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런 급한 변호사 찾고 좀 뭐 이렇게 뭐 세워라. 내가 나한테 그래서 하면 또 그런 변호사 찾고 약간 비슷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랑 좀 성향이 좀 맞는 변호사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변호사가 좀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지 또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또 이긴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쉬운 사건도 무조건 100% 이기는 사건 없거든요. 그럼 이긴다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변호사님 승률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네. 뭐 예를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친구한테 돈 받을 게 1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 청구했는데 9,9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승소인가요, 패소인가요? 그 정도면 승소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이건 또 일부 승소, 일부 패소다. 그렇게 봐요. 1억 원 다 안 받았으니까. 네. 이게 승소인지 패소인지 애매하거든. 이혼도 이혼 청구했는데 위자료로 10억 청구했는데 위자료가 7억, 8억이 나왔네? 승소인가 패소인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승소, 패소라는 건 딱 구분이 되기 어렵고 정말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의뢰인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사건이 잘 해결되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잘 해결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뭐 승률을 사실 뭐 따지기도 어렵고 뭐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뭐 100% 승률을 있는 승률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승률 이런 거보다는 이 변호사가 얼만큼 많이 경험이 있고 사건 잘 해결했는지 의뢰인의 말을 잘 듣고 최선 다했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고 이 말하다 보면 알아요. 말하다 보면 알고 정말로 나는 100% 이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정을 하세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변호사님 100% 이깁니까? 확실합니다. 저한테 무조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받을 게 10억인데 변호사님 제가 이기면 그러면 변호사님 30% 드릴게요. 대신 착수금 없이 해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죠. 어려운 사건은. 착수금 없으면 또 안 해요? 안 하죠. 착수금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변호사가 자신 있으면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운 사건 있으면 성공 보수를 높여주세요. 난 착수 안 받겠습니다. 아니면 착수금 최대한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럼 저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자신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동안 수많은 이혼하는 부부들을 만나보셨고 또 사실 또 그러다 보면 또 반대로 이렇게 해야 또 행복한 결혼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또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이혼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많은 부부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결혼한 이유가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행복하게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보다 좀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진작에 이혼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이혼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행복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 이혼하면 안 되겠죠.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혼자만 행복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자녀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아니면 뭐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그래 이서방 아니면 우리 며느리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거기서 이제 행복을 얻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 많이 깨닫는데 다른 것보다 이 가족들하고 이제 뭐 식사하면서 서로 덕담하고 그때 이게 딱 보면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뭐 거창한 데서 찾고 뭐 또 너무 이 행복 이 즐거움에 또 이 탐닉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종 즐거움에 뭐 찾으면서 근데 그렇게 찾다 보면은 또 이제 혼인 생활이 파탄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가족 내에서 이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상대방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상대방도 존중하고 그러면 네.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부부의 멘토이시죠. 이인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내주셔서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